인도에서 열차가 탈선한 뒤 반대편 열차와 부딪히면서 적어도 288명이 숨지고 900명이 넘게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이 객차 안에 갇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 훼손을 위해 또 다른 흉기와 쓰레기 봉투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자 집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수용한 건의기와 국회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맹탕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이 분노하고 있다며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첫 어린이 전문 병원은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오늘부터 휴일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진료받을 어린이 병원은 서울에 3곳만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인도에서 최악의 열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수많은 승객이 탄 열차가 탈선하면서 마주오던 열차가 충돌한 건데 현재까지 사망자만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900명이 넘었는데 문제는 크게 부서진 열차 안에 아직도 승객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주 인도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습니다. 드러누운 열차 위로 탈선한 객차들이 아슬하게 걸쳐져 있고 일부 객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져 찢겨나갔습니다. 열차 바퀴는 잔해와 함께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2일 저녁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열차 3대가 충돌했습니다. 여객 열차가 탈선해 옆 선로로 넘어졌는데 이 선로를 이용해 달리던 다른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잇따라 충돌한 겁니다. फिर ऑटोमेटिक मेरा नींद जाग गया फिर देखा ज़्यादा जोर से आवाज़ हुआ फिर ट्रेन ऐसा जा रहा था तो एक वो जो फैन है ना ऊपर का वो फैन पकड़ के मैं बैठा था मेरा सीट ऊपर था.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뒤엉켜 넘어졌고 일부는 깨진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시신이 끊임없이 실려 나오고 생존자도 심각한 부상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तब देखा किसी का पैर नहीं है किसी का हाथ नहीं है ऐसा ही किसी का थोपड़ा बिगड़ गया है ऐसा है मालूम है इसका अलावा जब मैं उधर से आया उधर से फिर इधर वापस आके इधर ही बैठा था. 지금까지 최소 288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900명 이상입니다. 아직 객차에는 구조되지 못한 수백 명이 남아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구조병력 1,200여 명을 투입했고 인근 주민 수백 명도 현장에 나와 구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주 인도 한국대사관은 사상자 중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는 철도가 주요한 장거리 이동 수단입니다.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열차 14,000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끔찍한 열차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노후화된 시설과 무엇보다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인도 북부에서 1,360km 구간을 27시간 동안 달리는 장거리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승객들 대부분 잠자던 새벽이었고 약 150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I am not sure of exact number until we enter inside. 지난 2018년엔 철로에 모여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다가오던 열차에 치여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죽 소리에 열차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So it's a very tragic situation that arose last night. The hospital, the staff, everybody else, volunteers have done their very best to assist. 세계 4위 규모의 철도망을 갖춘 인도에선 하루 1,30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합니다. 매일 14,000여 대가 64,000km를 이동하는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시설 대부분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 당시 건설돼 노후화됐고 부실한 관리와 낮은 안전의식까지 더해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인도에서 철도 사고는 18,000건 발생해 16,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는 오래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요즘 선관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국민 시선이 곱지 않죠.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면서도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개혁 의지가 있느냐를 두고서 뒷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건지 고이동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권익위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또한 선관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대부분 정치 공방으로 끝난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강제조사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취사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문제를 건드렸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연일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꼼수 이제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세습하는 그런 못된 짓을 총체적으로 그것도 구조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감사원은 이틀 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구체적 감사 결과는 다음 주쯤 공개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그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전 위원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에 대한 불문 결정,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해석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조사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관련 유권 해석 개입 의혹과 근태부실, 감사원 감사방해 의혹 등 총 4가지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 감사원이 지난 1일 의결한 감사 결과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인 사태 압박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감사를 하는 이러한 행태가. 하지만 감사원은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정무직 기관장이고 이미 수사 요청이 됐으므로 개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상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전 위원장은 불문 결정한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2주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서울 장외투쟁에 이어 오늘은 부산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괴담 선동에 나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는데 교육위는 괜찮냐는 말이 나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부산 자가치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상인들이 건네주는 해산물을 받아먹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방류를 못하게 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장외 규탄 집회에도 참석해 부산 앞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일부 참석자는 대통령 퇴진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시다.
하지만 이날 장애 집회엔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에 이어 또다시 장애 집회에 나서자 당내에서 전당대회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 사태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지도부가 장애 투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광우병 사태처럼 또 괴담 선동에 나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로 혼란케 하려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겼는데 코인으로 돈벌이에 몰두하던 김 의원이 교육정책을 논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후 행적을 취재했더니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또 다른 흉기를 구입하고 쓰레기 봉투도 대거 샀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살 정유정.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에 넘겨지면서도 정유정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유정의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인근 상점에서 또 다른 흉기를 구매했던 겁니다. 정유정이 구입한 흉기는 중화요리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훼손된 시신을 담은 다량의 쓰레기 봉투도 함께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은 체포를 당하지 않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의 일부였다라고 보여지죠. 범행 후 정유정은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까지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유정이 시신이 든 캐리어를 옮기는 이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너무도 태연했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행 가방에는 시신 일부만 들어있었고 피해자 집에도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전에는 살인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분홍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서더니 이내 여행 가방을 끌고 태연히 걸어갑니다. 살해한 또래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 가방에 담아 운반하는 정유정의 모습입니다. 이후 정유정은 평소 자주 다녔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시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증거인멸을 서두르기 위해 시신 일부만 먼저 훼손해 유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서 정유정은 시신을 훼손하다 힘에 부쳐 중단했다며 훼손하지 못한 시신 일부는 피해자 집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이 범행 직전 살인을 다룬 영화를 보고 구체적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화엔 주인공이 한 여성을 살해하고 숨진 여성의 신분을 도용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인터넷을 통해 시신 없는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 외에도 살인 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다수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획적 살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유정이 피해자를 물색한 과외 앱에서는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진압에 맞서서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한국노총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7m 높이 망루 위에서 둔기를 휘두릅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사무처장 김모 씨입니다. 경찰이 결국 강제 진압에 나섰고 김 씨는 경찰 진압봉에 맞아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명도 손등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차량 소통을 완전히 부동시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른쪽 손등이 열상이 났어요. 이제 찢어진 거죠. 이제 5바늘을 꿰맸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철제탑을 세워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김 씨의 구속은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을 가격하거나 사실 전혀 없고 다가오니까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김 씨는 어젯밤 병원에서 퇴원해 순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불법 집회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노조의 이러한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 집회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캡사이신 분사기가 6년 만에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강경 대응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경찰의 달라진 집회 대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조합원 15,000명이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 집회를 막겠다며 캡사이신 분사기 3,800여 개를 배치했습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현장에 나온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날 집회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정부집행 방해를 하는 분들을 앞쪽으로 빼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엔 지난달 민주노총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틀간 교통체증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에서 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 것은 물론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 중입니다. 무엇이 제길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민주노총 모든 간부들에 대한 소환장을 날리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에 이어 7월엔 총파업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에 정부와 노조의 대화 가능성마저 더욱 희박해지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더 익숙해졌죠. 이런 소비자들을 매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유통업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디럭스토어에는 주류 코너가 만들어졌고 편의점은 적금 상품과 노래방 기기도 내놨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각종 화장품부터 헤어 스타일링 기기, 건강 보조식품까지 모두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미용용품 전문 매장입니다. 최근엔 매장 한켠에 주류 코너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혼술족을 겨냥한 잔술부터 와인, 전통주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통업계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건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래도 온라인을 많이 썼어가지고 바깥에 다니면은 귀찮으니까 여러 군데 비교하기 귀찮으니까. 편의점 업계도 판매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은 저축은행과 손잡고 6%대 적금 상품을 출시했고 노래방 기기와 자동차, 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소비 위축으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한 가전 판매 업체는 배달앱과 손잡고 선풍기, 헤드셋 등 중소형 가전제품의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매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이색적인 경험과 다양한 제품이 필수인 시대. 제가 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면은 많이 찾으러 갈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온라인으로 살 것 같아요. 고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무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중단됐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또 혁신 산업이 자초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산업부 최윤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무죄를 받고도 타다가 다시 달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네, 3년 전에 이미 타다가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11인승 승합차의 운전기사를 배정해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20년 3월 국회가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관련 서비스를 막았습니다. 2018년 출시된 타다는 가입자가 170만 명까지 달했지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있었던 서비스인데 다소 아쉽긴 합니다. 당시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었죠. 네, 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반발한 건데요. 당시 택시업계는 꼼수 콜택시 영업을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택시업계 눈치를 보다가 결국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홍근 의원 말처럼 예외 조항을 파고든 타다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 들여오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퇴출시키는 법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당시 상황을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타다 금지법은 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주도해 발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타다 금지법을 찬성했고 반대하던 미래통합당도 택시업계의 수십만 표를 의식해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야가 표 계산 때문에 혁신의 싹을 잘랐다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우리 사회가 책임 정치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사실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해외는 이런 혁신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이 미국의 경우는 우버와 후발주자 리프트가 경쟁 중인데요. 이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고 운전자의 경력과 전과 등을 택시 운전사의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보완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제2의 타다 사태는 없어질까요? 그런데 신산업을 관련해서 아직도 갈등이 많은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타다의 판결을 교훈 삼아서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은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판단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엔데믹 이후 첫 주말, 도심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한강 잠수교에서 스타 셰프들의 피자 파티가 펼쳐진 이 서울 푸드 페스티벌엔 5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잠수교가 차량 대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엔데믹 이후 첫 휴일, 시민들은 탁 트인 한강변에서 유명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즐깁니다. 세계 유수의 셰프들과 함께하는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잠수교에서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비빔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고
미국을 대표하는 피자 챔피언들이 국내산 산나물로 만든 피자를 선보인 코너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I'm very honored to be invited to cook on this bridge today at the Seoul Food Festival. The view is absolutely incredible. 미슐랭 3스타 셰프 4명을 포함해 세계 최정상 셰프들이 참석한 행사에 5만 명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캠핑 나온 기분이에요. 도시 한가운데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멀리 여행 나온 것 같고.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한강공원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고 한강에선 모터보트가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 내일까지 전국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바다와 산도 붐볐습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였죠. 이때 이른 더위를 잊으려고 임시 개장한 해수욕장과 계곡을 찾아 이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서퍼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물살을 가릅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멋진 자세를 뽐냅니다. 연신 바닷물에 빠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물도 시원하고 또 친구들도 또 아이들도 너무 즐기는 마음이 또 어른들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에 뛰어듭니다. 서로 물장난을 치고 공놀이도 하며 더위를 이겨냅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그래도 애들이랑 재밌게 노니까 신나는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임시 개장했습니다. 임시 개장 첫 주말이지만 해변은 벌써 피서철을 맞은 듯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벌써 그 성수기 얼음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곡에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튜브를 타고 신나게 헤엄치고 나무 그늘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발도 담글 겸 왔는데 너무 이게 나무도 우거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날은 좋은데 요즘 독감이 기승이라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더욱이 국내 첫 어린이 전문 병원인 소아병원이 오늘부터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만 진료를 합니다.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6년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전문 병원입니다. 그동안은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 왔지만 오늘부터는 토요일 오후 진료와 일요일 진료를 보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이나 주말에도 갈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서울에 3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는 38곳뿐인데 17개 시도 중 5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픈 아이를 둔 부모는 속이 탑니다. 올해 21주차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5.7명꼴로 7에서 12세 어린이가 52.8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학생들이 이 유행을 주도해요. 그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독감은 오랜 시간 길게 유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아호흡기 감염병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은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국민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애장품들이 공개됐습니다. 매일 새벽 신고 뛰던 운동화부터 공부하던 독서대까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인간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1948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12명이 거주했던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의 가방 속 필수품 철제 영문타자기는 6.25 휴전 당시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 한미동맹의 역사를 쓴 증인입니다. 이젤 위의 강아지 스케치,
군인이 되기 전부터 그림을 즐겼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반려견 방울입니다. 늘 소지했던 드로잉 수첩과 훗날 국토의 동맥이 된 경부고속도로 구상 스케치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에 계실 때 그분들의 리더십에 배치되었고 또 그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던 소품을 타이틀로 정해서 이 전시를. 빛바랜 흰색 조깅화는 매일 새벽 청와대 녹지원을 뛰며 정책을 결정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애장품입니다. 국가를 뒤흔든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날은 평소보다 2배 빨리 뛰었을 정도로 그에게 조깅은 결단의 의식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원목 독서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1974년,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는 독서대를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해결 방식을 직접 찾았던 그의 정면 돌파형 리더십이 엿보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퉁소, 꽃을 좋아한 김대중 대통령의 원예 가위에선 취향이 묻어나고 복원된 금수강산도와 벽화 훈민정음 등 미술품들도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대우에 힘쓰고는 있지만 낡은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30년간 돕고 있는 손길이 있어서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이제는 91살이 된 김종수 할아버지. 자녀들이 떠난 뒤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오래된 집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을 넘어선 이 주택은 장마철이면 집안 곳곳에 비가 새 이처럼 벽지가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한 달에 20-30만 원씩 병원 비주 모자라서 절절매한데 내가 내 자력으로서 집을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연금과 참전 명예 수당을 합쳐도 손에 쥐는 건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라 집수리는 언감생심이었는데 도움의 손길이 있고 난 뒤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노후에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수리를 해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봉사가 이어진 건 어느덧 30년째. 지금껏 세단장을 마친 가구는 총 2,200여 세대로 올해도 건설사 115곳이 동참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28동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3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이 73살에 달하고 유공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는 상황.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4월 전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인양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군은 75m 바닷속에 잠겨있는 동체 일부를 인양하기 위해 해군 해난구조대 SSU를 투입했습니다. 인양에 성공하면 북한 미사일과 위성 수준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천안함과 세월호 등을 인양했던 구조함 청해진함이 어제 서해 바다에 투입됐습니다. 길이 15m의 북한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인양하기 위해선 잠수사가 직접 줄과 고리를 동체에 연결해야 하는데 일반 스쿠버 장비로는 들어갈 수 없는 75m 심해 지역이라 해군 특수부대 SSU가 임무를 맡았습니다. SSU 대원들은 높은 수압에 따른 기체 중독, 즉 잠수병을 막기 위해 75m 심해와 똑같은 환경의 챔버에 들어가 2시간 동안 몸을 적응시킵니다. 이어 잠수 장비를 착용한 뒤에 챔버와 연결된 캡슐을 타고 75m 아래 바닷속으로 내려가 발사체를 인양할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길이 15m에 달하는 발사체 잔해가 밧줄을 걸기 힘든 원통형인데다 북한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양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이 장관은 올해 안에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공천 탈락의 기억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공천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이 당시 정 최고위원은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한 막말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했었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이 두 최고위원에게 사퇴도 안 하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쳤다라고 막말을 했던 게 이유였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당시 이 주 최고위원은 실제 사퇴를 했었고요. 예. 이후 정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서 이 총선 공천에서 20% 컷오프에 포함돼 총선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정한 룰에 입각해가지고서 공관위가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정무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은 전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이 막말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다면 쓰라린 기억일 텐데 여전히 말을 막 하잖아요. 네, 최근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하라거나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며 비꼬았습니다.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네, 또 정 최고위원은 정책 질의가 오고 가야 할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무위원에게 감정적으로 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네. 이런 막말이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네, 종교계와도 이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지난 2021년 정 최고위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향해서 이 봉이 김선달로 이렇게 비하를 했다가 불교계로부터 제명 요구도 받았었습니다.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막말 정치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도 최근에 홍역을 알았죠. 예, 이 최고위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그리고 중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징계 사유가 이 막말인 만큼 이 새 최고위원 선발에는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공천 탈락의 기억의 느낌표는 민심의 요구는 막말 퇴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정 최고위원은요,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 이 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이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사실상 그 비판의 크기보다는 이름을 알리면서 국민에게 각인되는 이른바 막말의 정치학이죠. 이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인데요. 이 도가 지나친 정치인들의 막말은 일반 국민들에겐 공감이나 상식이 배제된 이 정치로만 기억이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아마추어 선관위입니다. 요즘 선관위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네, 이 가족 채용 특혜 의혹이 커지자 이 선관위는 이 연고를 배제한 감사위원회를 꾸려서 특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어제 저희 이 단독 보도로 감사위원 한 명이 2명의 감사 대상자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내용을 취재할 때는 선관위는 이 감사위 출범 이후에 2명의 감사 대상이 추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는요, 해당 감사위원이 이 인연이 있는 두 사람 감사에서는 배제됐었다 이렇게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다른 입장이 나온 거죠? 이게 저희가 취재하던 선관위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일관되지 못하고 이 선관위 직원들이 다른 정보를 언급하는 상황이 저희로서도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정말 선관위 주장대로 배제가 된 게 맞습니까? 네, 이 선관위가 배제됐었다는 이 입증할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감사위원이 이 내부 감사 진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회피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관위 해명에도 또 다른 추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특별감사위 출범 당시부터 감사 대상자들과 근무지 인연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감사위원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2013년에 1년, 또 사무차장과도 2011년부터 5년 근무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사례를 보면 특감위 출범부터 근무지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에서 배제됐더라도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고 재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끝내 감사원 감사도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시끄럽죠? 네, 맞습니다.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요, 지난달 31일에 이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감사위원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법령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의뢰도 하고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도 하겠다면서 전면 쇄신 입장을 발표했던 선관위가 이틀 뒤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밝힌 입장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아마추어 선관위의 느낌표는 헌법기관의 존재 이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선관위는 1963년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 눈에 비춰진 선관위의 모습은 이 자정 능력을 잃은 아마추어의 면모만 남아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축구대표팀 골잡이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한데 K리그 득점 선두에 오르며 첫 대표팀 승선을 노리는 주민규 선수와 카타르 월드컵 스타 조규성 선수가 오늘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를 클린스만 감독이 지켜봤는데 눈도장을 찍었을까요?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현대가 더비. 대표팀 승선을 노리는 양 팀의 스트라이커로선 동기부여가 남다릅니다. 올 시즌 8골을 넣은 득점 선두 주민규는 전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더로 전북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지난해 득점왕이자 월드컵 스타 조규성이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38분 아마너준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연결하면서 울산의 골망을 흔듭니다. 긴 침묵을 깨는 시즌 2호 골입니다. 전북은 문선민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울산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셀틱의 오현규도 있어 공격진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가 골머리입니다. 6일 귀국하는 수비의 핵 김민재가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 A매치 2연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리그 최고 수비수로도 선정될 정도로 상한가입니다. 김민재의 짝 김영권 역시 부상으로 빠져 클린스만 감독의 고민이 늘었습니다. 발을 높게 들었다가 가슴에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박태주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다 할 수 있다 해주시고 믿어주셔서 그냥 저도 저 믿기로 하고. 박태주는 2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캐나다 오픈과 US 오픈, 세계 선수권까지 연달아 우승하며 경량급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징검다리 연휴 동안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현충일 오전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5mm 안팎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가 16도, 여수는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서울 27도, 강릉이 31도, 울산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화요일 제주를 제외하고는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3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